예,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헌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태형건설이 그 시장에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메이저 경제지에서 태형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주 시장에 아주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부터 한번 보면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26일 저녁 때 우리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모여서 태형건설 워크아웃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 논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정부 관계자가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태형건설의 입장인데, 태형건설이 이 워크아웃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시켜 봤는데요. 태형건설 관계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협력사 등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부도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채권단과 협력해서 워크아웃을 가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채권단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형건설 관계자도 워크아웃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으로 좀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일주일 새에 태형건설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 물론 이제 태형건설이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게 되게 좀 느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쎄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이유가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형건설이 PF 만기 대출 400억 원 상환 유예에 합의를 했다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 태형건설 대주단이 한 400억 PF 만기 대출 연장을 합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상 대출 연장이라기보다는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출을 연장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연장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상환을 마치 일시적으로 조금 편의를 봐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계 관계자는 말하기를 이 금융당국이 나섰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태형건설 관련 대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주단에 어떤 말하자면 대출 여기는 요청이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나서면 대주단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태형건설에서 뭔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 기사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태형그룹의 창업회장은 이제 윤세영 회장인데, 윤세영 회장이 한 2주 전, 한 3주 전에 이분이 연세가 90세인 분인데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야, 너네들은 안 돼.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 도저히 못 믿겠어. 이게 그 정도로 지금 태형 내부가 심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서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지금 조만간에 뭔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금 이제 태형의 당면한 문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만기 돌아오는 PF 지금 연장을 하는 건데, 오늘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이 이제 12월 27일이고요. 이게 내일 28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내일 서울 성수동에 오피스 480억짜리 PF 대출 만기가 있는데, 지금 채권단이 만기 연장을 해줄 테니 이러한 것들을 좀 이행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태형건설이 그 조건을 수용할지 안 할지 그 입장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뭐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할 겨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뭐 채권단이 뭐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이 PF 뭐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 태영건설이 첫 번째는 뭐 채권단 자율 협약으로 갈 가능성, 그 다음에 워크아웃, 그 다음에 법정 관리는 뭐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어차피 법정 관리가 아니면 워크아웃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워크아웃을 갔고요. 뭐 채권단 자율 협약은 사실 뭐 제일 태영으로서는 이제 제일 좋은 형태이기는 한데 그것은 안 됐고, 이 워크아웃은 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리가 촉진법에 보면 이 워크아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워크아웃이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매경에서 워크아웃으로 이르면 이번 주에 워크아웃으로 가는 것으로 뭐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에 대해서 태영건설 쪽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미확정 공시를 했습니다. 태영이 부인 공시를 한 것이 아니라 미확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 미확정 공시를 하면 저희들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부인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부인을 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데 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다시 말해서 워크아웃이 완전히 확정되면 뭐 워크아웃 공시를 하겠는데, 이렇게 논의 중이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은 단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미확정 공시를 하게 되니까, 이 미확정 공시를 하는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 워크아웃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는 이 내용이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9월 달에 아마 어떤 언론사에서 태영의 금융당국에 구조금융을 뭐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태영이 낸 입장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시장의 악성 루머에 뭐 적극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뭐 올해 1조 원 자금 조달을 했는데 너무 황당한 루머다. 그 다음에 뭐 미착공 사업장 같은 경우에 뭐 단계적으로 뭐 해소를 해 나갈 거고,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금감원 합동 루머 단속반에 신고를 접수를 했다.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미확정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9월 달에 나왔던 입장문하고는 아주 상당히 뭐 톤 다운된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워크아웃 가능성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 9월 달에 태영건설이 낸 그 보도자료 입장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을 했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뭐 태영건설의 유동성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보도자료면 태영건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입장을 밝히고 유동성에 왜 문제가 없는지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 되는데, 정체불명의 업계 관계자를 동원시켜가지고 보도자료에서 뭐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유동성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웃기는 보도자료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속된 말로 태영건설이 좀 짜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더랬습니다. 자, 태영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민 회장이 있고요. 이 지주회사가 주요 자회사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태영인더스트리, 뭐 태영건설, 환경사업하는 에코비트, 그 다음에 SBS 방송국, 뭐 이런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태영인더스트리는 지주회사가 지금 팔았습니다. 태영건설 때문에 팔았죠. 태영건설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아마 올해 내로 이 자금이 태영건설 쪽으로 뭐 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비트라고 하는 이 회사의 지분은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태형건설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BS 서울방송을 매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시장에 잠시 돌았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SBS 매각은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태형건설이 어떤 상황인지는 4개의 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형건설의 그 PF 그 보증 금액, PF 보증을 서준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525%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그전에는 뭐 200% 아니면 100%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몇 년 새에 거의 400%, 500%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PF 보증액 전체는 한 4.4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 PF 보증을 서준 그 보증 금액의 47%가 이제 미착공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PF 보증의 절반은 착공사업장. 착공사업장은 사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미착공이 문제입니다. 근데 PF 보증액의 절반이 지금 미착공 사업장에서 발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착공 사업장에서 지방 사업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45%, 이제 거의 한 절반급이죠. 절반은 지방에 있는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자, 지방에 있는 미착공 모든 그 사업장이 대출이 연장되지 않고 이 사업을 마감한다, 사업을 접는다고 하였을 때 태형이 갚아야 할 돈은 7,200억이나 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그 리포트로 냈는데요. 7,200억이면 물론 이제 이게 뭐 일시에 사업을 마감한다는 어떤 조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7,200억 수준이면 태형이 감당 이렇게 대신 갚아야 될 금액의 수준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중대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 쓰러지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증권사에서 가정을 해본 수치지만 그만큼 태형의 그 PF 보증 규모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PF 대출 보증 잔액을 다른 대형 증권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태형건설이 유독 엄청나게 큽니다. 웬만한 대형 건설 사업들보다도 태형건설의 PF 보증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요즘 그 중대형 건설사들은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이른바 그 시행사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 그 보증을 그렇게 잘 서지를 않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뭐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증가하면서 이 시공사들이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땅을 살 때, 돈을 빌릴 때 시공사가 보증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태형건설은 이걸 아직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형건설의 그 주택 브랜드가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낮아요. 그리고 다른 대형사들에 비해서 좀 뒤늦게 주택 사업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먹으려고 이 시행사들이 그 돈을 빌려서 토지 매입을 할 때 이 보증을 좀 적극적으로 서주는 방법으로 주택 사업을 확장을 해온 겁니다.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 미착공 그 사업장에 태형의 그 PF 보증액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사업을 확장하고 막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런 게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기 유동성 대응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태형의 단기 성차입금은 9,700억 정도 되고 태형이 보유한 현금 및
장단기 금융상품은 한 5,500억 정도 되니까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그래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478%인데 시공능력 순위로 한 35위권 내 건설사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아주 지표상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PF 차입 총액을 2.9조로 봤을 때 차환이 필요한 PF 잔액은 이제 2.3조 수준까지 좀 내려가고요. 여기서 다시 미분양이나 미착공이나 철수 예정인 사업장 관련한 우발 채무는 1.25조 수준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제 1.25조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을 좀 골라내면 이게 이제 1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꽤나 높은 PF 우발 채무는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PF 차입 총액 한 2.9조에서 이렇게 1조 수준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이 연내에 좀 들어올 예정이고 매월 그 현장에서 회수되는 공사 대금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뭐 단기 유동성 대응은 좀 가능할 전망이다. 자, 한국기업평가 그 신평사 한기평의 어떤 분석으로는 뭐 이런 그 분석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도에 한투증권이 태영건설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 자금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했었는데 그 규모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몇 달 뒤에, 그러니까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만기가 도래하면 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겠느냐, 차환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지금 태영의 그 단기 유동성 대응을 좀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경쟁 건설사 대비해서 태영건설의 안정성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이 가로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유동 비율은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를 말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인데 태영은 지금 이 가로축에서 보면 굉장히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낮은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채 비율은 높으면 좋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태영은 부채 비율에서 높은 쪽에 이렇게 위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에서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가 있는 거고, 부채 비율에서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워크아웃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지금 뭐 완전히 확정적으로 워크아웃에 간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 워크아웃에 갈 것으로 보고도 있는데, 워크아웃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물론 과도한 그 PF 우발 채무 수준, 뭐 이것도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PF 유동화 증권을 차환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을 때 이제 약간 그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이게 PF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익숙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게 살짝 좀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제가 뭐 좀 간단하게, 어차피 이 PF 유동화 증권의 차환의 문제 때문에 태영건설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워크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로 지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은 난이도는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주단이 이렇게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게 되죠. PF 자금을 빌려주게 되고, 뭐 시행사는 이제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뭐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대주단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돈을 갚아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걸 유동화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대주단은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 전문 회사로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뭐 유동화 전문 회사는 뭐 페이퍼 컴퍼니죠. SPC인데, 자, 유동화 전문 회사로 이렇게 대출 채권을 넘기면 이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기업음이나
전자단기 사채 같은 걸 발행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내가 어떤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 대출 채권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니까 요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기업음이나 아니면 전자단기 사채 같은 것을 발행을 하니 금리를 좀 좋게 해줄 테니까 투자자들 좀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뭐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한테서 이 투자자들이 기업음이나 전자단기 사채를 사주면 투자자들한테서 그 돈이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대주단으로 돈을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대주단은 이 대출금으로 나갔던 것을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좀 이자를 많이 주고 좋은 상품으로 생각되어서 좀 불안하죠. 불안한데 이 증권사가 이 신용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이 기업음이나 유동화를 하는 기업음이나 전자단기 사채는 만기가 보통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3개월이 되면 투자자들이 돈을 원리금을 돌려다오 그러면 그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받은 돈으로 앞에 투자자들을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을 해주죠. 그리고 또 3개월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또 원리금을 돌려다오, 만기가 되어서 원리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앞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내주게 되죠. 이게 뭐 이제 약간 돌려막기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그 나쁜 금융 기법으로서의 돌려막기가 아니고 유동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뭐 좀 돌려막기 그런 형태죠. 이때 이제 만약에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되면 앞에 투자자들은 이렇게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앞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음이나 전자단기 사채를 증권사가 사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증권사의 신용보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내 뒤에 3개월 뒤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증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이나 사채를 다 사주는구나. 나는 원리금까지 다 회수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시행사는 분양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분양 대금을 유동화 회사 쪽으로 흘려가지고 뭐 투자자들의 어떤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급하는데 이제 돈을 쓰게 되죠. 그래서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신용 보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공사가 이 보증을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형건설은 이 보증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PF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기업음이나 전자단기 사채 같은 것들이 차환 발행, 3개월마다 계속 차환 발행이 돼야 되는데 공사 기간 동안에 이 차환 발행이 어떤 뭐 부동산 경기 침체나 시장의 어떤 뭐 시장이 얼어붙어서 차환 발행이 안 될 때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화 증권, 음이나 그 사채를 시공사가 매입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보증을 쓰는 경우가 태형건설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형건설이 직접 그 투자자들로부터 유동화 증권을 매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지금 3,500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태형건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1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를 했는데 그돈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PF 유동화 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태형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일부 사주기도 해서 그룹 전체적으로는 한 6천억 정도를 이런 유동화 증권을 직접 매입한 데 쓴 거죠. 그러니까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롯데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이 PF 유동화 증권이 건설사에 자칫하면 얼마나 큰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는지는 롯데건설의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롯데건설의 그 연결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단기 손익 뭐 금융자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22년도 말에 보면 2조 7천억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분기 만에 23년 1분기 말로 가니까 한 2천억 원대로 줄어들죠. 2조 7천억대에 있던 게 2천억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22년도 그 말쯤에 롯데건설이
엄청나게 많은 그 PF 사업장에 그 PF 유동화 증권 보증서 줬던 것을 직접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뭐 돈을 빌리고 모회사한테도 차입을 하고 또 유상증자도 하고 해서 막 돈을 끌어모아서 그 돈 중에 거의 대부분을 PF 유동화 증권 매입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2년도 말에 2조 7천억의 단기 손익 금융자산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그런 PF 유동화 증권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요게 이제 23년도 1분기, 이제 올해 1분기에 갖고 있던 유동화 증권을 다행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풀려가지고 시장 매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 유동화 증권에 투자를 해준 거죠. 이 유동화 증권을 사주니까 이게 한 2조 7천억대에서 한 2천억 정도, 2,400억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 PF 유동화 증권의 그 매입 부담이 건설사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뭐 하루 종일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도 거의 한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자, 워크아웃 가는 것은 뭐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고, 워크아웃 이후에 정리할 사업장들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지주사 차원에서 태영건설 차원에서 팔아야 될 것들은 또 무진장 또 팔아서 뭐 현금을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 정리 자금으로 쓰고 또 그 구조조정 성과를 봐가면서 또 채권단에서는 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을 할 겁니다. 태영건설이 그렇게 뭐 픽픽 쓰러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뭐 알차게 구조조정만 하면 회사는 뭐 한 1년 정도 시간 정도 되면 아마 제 궤도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던 태영건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